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현안과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향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지자체를 말한다의 고민형입니다. 오늘은 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정치인을 모셨습니다. 한번 제가 힌트를 드려볼 테니까 한번 누구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으로 29세의 전주시의원, 6대 시의원으로 첫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마트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었지요. 그리고 대형마트 SSM 규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던 분입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지금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원장으로 계시죠. 바로 조지훈 원장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먼저 우리 그 JJC 시청자 여러분하고 그다음에 전주 시민 여러분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을 맡고 있는 조지훈입니다.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1년 넘게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인내하고 참아내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해내야만 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과 그리고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끝끝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희망을 주시는군요. 첫 인사부터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 원장님을 소개를 한 멘트에서 20대 만 나이로 29에 정치에 입문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20대 나이에 어떻게 정치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떻게 당선이 됐는지, 그리고 연속으로 어떻게 6, 7, 8, 9 의원으로서의 당선이 됐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뭐 대학교를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학번 얘기하는 것이 좀 민망하긴 하지만 대학교 학번으로 따지면 87학번입니다. 87년 6월 항쟁이라고 하는 대격변의 시기에 학교를 다녔고요. 그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대부분의 친구들처럼 저도 그 민주화 운동에 아주 치열하게 뛰어들었고 제 20대는 대학교 1학년 시절 포함해서 군대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그리고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1997년 12월까지 온통 소위 말하는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투쟁의 시대를 살았다. 네,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몸담고 있던 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이라고 하는 곳에 단체에 소속된 그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98년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지방선거에 제야 양심 세력들도 진출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저도 동의를 했고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뒷바라지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 이제 전북연합은 해산되고 없어졌지만 당시 전북연합의 이제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중앙집행위원회라고 있어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지훈이 출마해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내가 그런데 출마를 하냐고 저는 출마 안 한다고 뭐 거의 한 2달을 출근도 안 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제가 도망 다녔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결정하면 따르는 게 책무지 어디를 말을 안 듣냐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을 하면 당에서 이걸 하라면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시던 분이 장영달 국방위원장 가시고 열린 우리 당의 원내대표도 하셨던 장영달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이셨는데 장영달 의원님이 우리 제야의 어르신들을 이렇게 쭉 만나서
조지훈 저 친구하고 같이 당에서 정치를 좀 해야겠다고 어르신들을 꼬신 거예요. 꼬임에 넘어가서 제가 느닷없이 벼락치기로 전주 시의원이 된 케이스입니다. 네. 좀 스토리가 좀 길죠. 그렇군요. 네. 이제 현재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예,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네, 네. 예, 아마 생소한 우리 시민분들도 있을 테고 시청자 여러분도 계실 겁니다.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전라북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곳인데 이 말은 이렇게 이렇게 좋게 제가 표현하는데 네네. 그냥 쉽게 말하면 경제활동의 자파상입니다. 자파점입니다. 자파점. 통상도 네, 수출까지 다 그렇죠. 담당하니까. 이 자파점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3대 요소를 꼽습니다. 이게 자금, 인력, 마케팅이고 네네. 요즘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정보. 이 자금, 인력, 마케팅, 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경제통상진흥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이제 그렇게 문구는 예쁘게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실제 하는 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작은 제조기업에 대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마케팅부터 네. 자금 지원 이것까지 하는 거에다가 수출 지원하고 그렇죠. 이 수출에서는 저희가 베트남과 인도에 현지 사무소를 또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온라인 예예.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컨설팅에서부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떤 지원금을 받아야 될지 모르면 저희 경제통상진흥원 이 상담센터로 전화해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일자리가 필요한 기업과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또 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하는 사회적 경제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쭉 해가지고 하면 큰 사업 꼭지로만 한 60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파상이라고 자파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간 핵심은 우리 지역 내에 중요한 이 기업과 경제 활동에 있어서 중요하게 결정된 정책을 경제통상진흥원이 집행하고 이 집행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정책 효과를 피드백해서 보다 좋은 정책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경제통상진흥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시대잖아요. 코로나19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현재 상황에 맞춘 혹시 경진원, 경제통상진흥원이라고 이제 줄여서 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경진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게 다행인지 이게 불행이죠. 이게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은 제가 이제 경제통상진흥원의 원장으로 취임을 하자마자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온라인 팀이라고 하는 팀을 새로 신설해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후를 내다보고 이 팀이 준비하고 사업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불행하게도 코로나19가 이거를 너무 활용도를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이 통상적으로 수출 업무를 한다. 그러면 수출 상담회를 하고 수출 박람회를 하고 이런 걸 하는데 대부분의 지역은 이 모든 예산을 다 반납하고 거의 다 반납하고 그런 수출 상담회 같은 걸 못했어요. 전라북도만 온라인 수출 상담회로 기존의 수출 상담회나 박람회의 숫자와 예상 금액보다 훨씬 많은 상담회를 진행을 해냈습니다. 이게 그렇게 온라인 수출 상담회로 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주는 거죠. 그것이 경제통상진흥원이 코로나19에서 가장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일자리가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자리의 미스매칭입니다. 이게 서로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매칭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날의 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뉴웨이브 사업,
뭐 스위치온 막 이런 하여간 지원 정책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 갖다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수행한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진짜 정말 고생했죠. 원장 잘못 만나가지고 뭐 코로나 터지고 작년 연말까지는 뭐 야근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이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이렇게 막 좋아지는 게 안 보이니까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 그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보다는 창업도 좀 많이 네, 하려고 네. 이제 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렇다면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좀 이 청년들한테 알려줄 얘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준비된 창업을 하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원 정책을 120% 활용해라. 겁니다. 준비된 창업을 하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창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창업한다고 막 해요. 근데 실제로 창업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창업이 아니고 개업입니다. 그냥 개업하는 거죠. 그렇죠. 뭐 통닭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냥 식당 하거나 뭐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개업하는 건데 저는 진짜 창업을 해야 된다. 진짜 창업이라고 하는 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창업을 하는 건데 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건 3단계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보통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아이템이 무엇냐고 사람들이 물어보고 이 아이템 좋아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할 것인가? 요거는 맨 마지막입니다. 아이템이라고 하는 건 이 창업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소비자에겐 이게 왜 필요한가? 네. 수요자는 이게 왜 필요한가? 나는 거기에서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이게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이거를 꼭 해야겠다고 하는 필요성이 없으면 수요자하고의 미스매칭 때문에 첫 출발부터 삐그덕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업을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입니다.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점포를 얻어서 할 것인가, 온라인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고 그 어떻게라고 하는 건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던져지게 되거든요. 이거를 전주에서 할 것인가, 아니 전주에서 하는데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할 것인가, 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지인들부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자 보내는 것부터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준비된 창업으로 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이 정책 지원 정책을 120% 활용하라는 말씀은 지원 정책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이 지원 정책 위에 올라타야 그나마 망하지 않고 나의 리스크 관리, 사업을 하면서의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기본 기초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막 고집 피워서 나 혼자 하겠다고. 네네. 죄송한 얘기지만 창업 후 1년 생존율이 60% 수준밖에 안 되고요. 5년이 지나면 27%에서 28%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100명이 창업을 하면 70, 23명이 5년 후에 다 망해요. 망하지 않는 그 길로 가는 게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그 위에 내 사업을 올려 태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저는 해야 된다. 그냥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지원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지원 정책은 창업 교육에서부터 네. 그냥 돈을 지원해주는 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금.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다음에 자금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정책 자금들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좀 운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이제 정말로 머리를 써서
기존에 있던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죠. 해서 코로나 대금으로 갈아탑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어요. 예. 저는 욕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활용을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걸 10분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기술 역량 강화 사업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산 라인을 무슨 특허받은 제품으로 바꿔내고 싶다고 하면 그걸로 바꿔주는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수없이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우리 경제통상진흥원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 생물산업진흥원, 실용화재단, 뭐 창조경제엑스도 이런 데 수없이 많습니다. 이거를 120% 활용해라. 그렇게 하면 약간 경직된 공직자들 중에 일부는 중복 지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다. 이 기업은 2번, 3번 지원을 받는데 이게 옳은 거냐?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도 집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에서만 키우는 게 온 아니고 마을이 키우는 사회가 키우고 온 마을이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을 키우는데 지원 프로그램 하나만 받아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테크노파크도 키우고 경진원도 키우고 공무원들도 키우고 우리 지역사회가 키울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 기업이 좋은 기업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뭐든지 다 지원해서 건강하게 만들고 그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기업이 이 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사회의 지원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한 기업은 반드시 사회에 되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저는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되는 문제이지 기업이 뭐 지원 정책을 하나만 이용해라, 2개만 이용해라. 이거는 지금 현대의 기업을 성장시키는 그 마인드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원장의 아마 뭐 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임기 동안 이것만은 좀 반드시 좀 해 나가고 싶다라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2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경제통상진흥원의 원장으로 와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이제 보통 뭐 슬로건이라고도 하고 경영 목표 이렇게 합니다. 그 경영 목표를 도민의 삶터를 일구는 혁신기관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혁신이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준을 바꿔내는 게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한 게 아니고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의 기준을 바꿔내는 것이 혁신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정관, 규정까지도 다 바꿀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해서 조례도 바꿔야 되고 필요하면 법도 바꿔야죠. 그게 혁신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혁신할 수 있는 혁신 역량이 있어요. 그렇죠. 이 혁신 역량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을 경영하면서 처음에 우리 진흥원의 구성원들이 좀 입이 이만큼 나온 일들을 좀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학원을 다니거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어디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세미나에 나가서 발제를 하거나 하면 개인 성과평가에서 가점을 줬습니다. 처음에 직원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 입이 이만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올해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구성원들이 이제 비정규직까지 하면 140명 정도 되는데 이 정규직 직원들이 한 100여 명 됩니다. 이 100명 중에 50%가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현재 석박사 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자격증을 네. 취득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되라. 그렇죠. 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 역량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혁신 역량을 강화해서 혁신기관이 돼서 우리가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자고 하는 건데 그러는 과정 속에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이 전라북도 전체에 수출통합 지원 시스템을 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걸 TF를 통해서 올해 이제 완성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이런 혁신들을 이루는 것이 경제통상진흥원의 일상화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임기 말까지는 이루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50대이면서 이제 또 이제 앞으로 개척해 나갈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과 우리 구성원들이 힘을 합해서 제가 함께 일했던 짧은 2년 4개월의 시간 동안 전라북도의 출자 출연 기관 중에 최초로 네.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경제통상진흥원. 네. 이게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구성원들의 큰 자부심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자부심을 줬던 것처럼
저는 전주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주시에 사는 삶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그런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로 분명하고 올곧은 비전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주라고 하는 도시가 상당 기간 정체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 정체되는 가장 큰, 만약에 이 정체라고 인정한다고 하면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각종의 정책들이 너무 이렇게 정책 목표가 서로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주라고 하는 도시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 분명한 비전 하에서 각각의 정책 목표를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움직이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일관되게 정책 목표를 움직이게 하는 그 역할을 제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전주의 비전이 뭐냐 이렇게 하면 저는 균형과 공존의 플랫폼 도시 전주여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전주 비빔밥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주 비빔밥은 죄송한 얘기지만 전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김제 부안의 쌀에 무진장의 나물에 완주 정읍의 소고기를 가지고 전주 비빔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전주라고 하는 도시가 풍성해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전라도 충청도를 아우르는 문화와 경제의 플랫폼 역할을 전주가 제대로 했을 때 전주는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문화,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플랫폼 역할을 전라도 전체를 아우르는 전라남도 끝까지를 아우르는 플랫폼 도시의 역할을 전주가 해야 된다. 이 비전을 제대로 세우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목표들을 쭉 줄을 세웠을 때 그때 전주는 새롭게 비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주라고 하는 도시가 생활 인구 100만을 이야기하는데 이 100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되고요. 전주라고 하는 도시가 500만 생활권 플랫폼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충청도 전체와 전라도 전체를 통틀어서 역사적으로 첫 번째 도시가 전주입니다. 지금 현재도 대전과 광주 다음이 물론 청주 청원이 통합을 통해서 인구가 인위적으로 많아졌지만 대전과 광주 다음 세 번째 도시가 경제 문화에 있어서 세 번째 도시가 전주입니다. 이 전주라고 하는 도시가 충청과 전라도 전체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500만 생활권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 이런 비전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정책 목표들을 세우면 해야 될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막혀있는 각종의 현안에 대해서도 모든 걸 풀 수 있는 키가 플랫폼 도시로 가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도시 전주의 역할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그 역할을 한번 담당해보고 싶고 그 계획을 시민들과 한번 실행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운도 노력을 해야 운도 따라 붙는다고. 네. 많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예, 거기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면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경제통상진흥원장을 하기 전에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할 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직원이 4명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운이 좋게도 문재인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정부가 들어섰고 그거를 제가 활용해서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그만둘 때는 4명이었던 직원이 34명이 됐습니다. 한참 붐이 있었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이거를 쫙 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물론 전라북도가 한 일이지만 그 전라북도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큰 역할을 제가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산에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군산의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이 지금 착공식을 이미 했고 그게 국비 150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국비 150억을 제가 어떻게 지원받게 했냐면 당시에 청와대에 저의 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집권 여당의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사회적 경제 단체 조직들과 함께 한 1년 반 정도를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준비해서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전라북도에다 국비를 줘라라고 요구서를 가지고 청와대를 방문하고 기재부를 방문하고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쉽게 사람들이 그 의견을 들어줬고 그 의견을 들어준 걸 전라북도에 전달해서 그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 물으니까 죽어도 안 놓더라. 네. 이게 조지훈이 필요하다고 사람들하고 1년 반 넘게 고생해서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 부탁 안 들어주면 우리 복개서 못 산다. 네, 네. 질려서 못 산다. 이러니까 해줘라. 라고 해서 한 네. 거예요. 저는 우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냈을 때 들었던 가장 큰 격려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에 하나가 아니 전라남도 사람들만 싸우는 줄 알았더니 전북 사람도 이렇게 질기게 버티는 놈이 있네? 라고 하는 얘기를 정치권 내에서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질기게 버텨내기 위해선 그 질기게 버티게 하는 힘을 동원하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어떻게 준비해야 질기게 버텨서 마지막에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10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아주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 걱정되긴 하지만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꿈을 꾸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는 새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새 희망을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노둣돌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엔 20대부터 시작을 해서 사선 의원까지 그리고 현재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원장으로 계신 조지훈 원장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지자체를 말한다. 오늘 조지훈 원장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